안녕하십니까. 빅콘테스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최창일입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 대회와 동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2021 빅콘테스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와 대회 요강에 대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회 문제 설명에 앞서 전년도 대회 심사 의견과 함께 금년도 심사 방향에 대한 발표와 전년도 2020 빅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총 7개 부문의 문제에 대하여 참여 기업 담당자의 발표를 끝으로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영상 촬영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의사항은 빅콘테스트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 빅콘테스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덕여대 전희주 교수입니다.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빅콘테스트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며 2020년에는 1,440여 개 팀이 참가하여 27개 팀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입니다. 올해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빅콘테스트는 매 회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대회 참가자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다뤄볼 수 있어 여타 다른 대회보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대회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시대, 데이터 댐의 핵심인 빅데이터 플랫폼 100곳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다채로운 데이터로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과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가자들이 제시할 다양한 분석 방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날 생각을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What do we think? We become.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강렬히 열망하고 그것에 깊이 빠져들고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명회 시작과 함께 단순히 꿈만 꾸던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여 꿈을 이룰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열정을 넘어 끊임없는 열망으로 12월 빅콘테스트 시상식에서 꼭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실력을 이번 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콘테스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희주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2021 빅콘테스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데이터 우수인재 발굴을 통한 기업의 인력 부족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대회 일정은 7월 26일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8월 3일 데이터 공개와 함께 결과물 제출일인 9월 15일을 끝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15일에 빅콘테스트 쇼케이스를 통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참가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사전 점검과 서포터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대회 참가 접수 기간 외에는 참가 신청이 불가하니 필히 사전에 참가 접수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대상 및 자격입니다. 본 대회는 데이터 제공일 기준으로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또는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체 소속 임직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세부 분야별로 참가 자격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영재 육성을 위해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루키 리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중복 참가도 가능하나 중복 수상 시 최상위 등급으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회 문제입니다. 대회 문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이노베이션 분야와 주어진 문제의 모델링을 통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 해답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분야로 구분됩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총 2개 분야, 7개 부분으로 확대되었으며 세부적인 대회 문제는 이후 각 참여 기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빅데이터 플랫폼 4곳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가 제공되어 참가자분들께서는 더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 대회 데이터는 8월 3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9월 15일 결과물 제출 마감 이후에는 산하견 전문 심사위원을 통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노베이션 분야는 아이디어 및 POC의 창의성, 참신성 및 우수성, 데이터 활용성 및 분석 방법의 합리성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데이터 분석 분야 루키 리그의 경우 프로야구 정규 시즌 종료 이후 잔여 경기에 한하여 승률, 타율 및 방어율 예측값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분야의 퓨처스 리그입니다. 첫 번째 에코 제조 부분은 제출하신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예측 정확도와 함께 배출량 감소 방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홍수 제로 부분은 동일하게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댐 유입 수량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챔피언 리그입니다. 스포츠 테크 부분은 프로야구의 좋은 타구에 대한 정의의 합리성과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자별 OPS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며 수산 비즈 부분은 수산물 수입 가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과 제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자유 양식으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차 발표 평가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결과 보고서 외에 결과물 설명을 위한 다양한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재현 가능한 로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이전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혜택입니다. 총 상금은 1억 2,650만 원 상당으로 상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6점과 제주도지사 상을 포함하여 주최, 주관사, 대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데이터 우수인재 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신설된 루키 리그는 데이터 영재 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상 시상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형의 분석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인 만큼 예측 모델 성능 향상을 통한 결과값 도출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함께 문제의 이해와 모델링, 결과 해석 등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하여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2021 빅콘테스트 대회 요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빅콘테스트 심사위원을 맡은 LG전자 서희입니다. 20년도 수상자들의 분석 유형 및 결과를 정리하여 21년도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점검사항들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20년도 빅콘테스트 문제는 혁신 아이디어 분야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POC 결과를 제시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측 과제에서는 KBO 정규 시즌 팀별 승률, 타율, 방어율을 예측하는 퓨처스 리그와 NS 홈쇼핑의 판매 실적 예측과 최적의 편성 방안을 찾는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빅콘테스트 부분별 순위권 팀들의 팀 구성은 평균 약 4명이며 발표 자료 페이지 수는 평균 57페이지였습니다. 약 2달간의 경진대회 기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팀이 3에서 4명 정도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의 대상팀의 구성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빅콘테스트 혁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통, 소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문제였습니다. 순위권에 포함된 6개 팀의 문제 정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생 방안부터 상권 유지 예측 지수를 개발하는 문제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각자 팀의 전략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순위권에 포함된 6개 팀의 문제 정의는 지역 기반의 고객 세그먼트를 구성하거나 유동인구 정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 매출 정보와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점포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예측 지수를 제안하는 문제들도 제시되었었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는 팀도 있었으며 제안 아이디어를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군집 분석, PCA, 그리고 자연어 분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OC 결과 제시에 따라 어떠한 팀들은 실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서비스 형태로 데모하거나 예측 모델을 통해 서비스 지수를 제안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빅콘테스트 퓨처스 리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퓨처스 리그 문제인 KBO 팀의 승률, 타율, 방어율의 경우 야구를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팀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정 도메인 지식 기반의 파생 변수 생성의 대표적인 분석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퓨처스 리그 순위권에서는 부스팅 혹은 백인 기반의 라이트 GBM,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앙상블이 대표적인 모델로 활용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통계적 가정에 따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상치를 제거하여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도 순위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위권 대부분의 팀들이 하이퍼 파라메터 최적화와 앙상블을 통해 모델 기반의 정확도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으며 모델에서 제공하는 변수 중요도 정보를 통해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는 NS 홈쇼핑의 판매 실적을 예측하는 것과 편성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였습니다. 퓨처스 리그에 비해 사용된 모델 종류는 소수였으며 자연어로 기술된 품목 정보를 표준화하거나 공일과 같은 다양한 판매 관련된 파생 변수들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퓨처스 리그에 비해 모델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인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이는 예측과 할당 최적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각 팀의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순위권을 결정했던 요소는 할당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양한 할당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한 팀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진대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팀 중에 쿠쿠 탐색 모델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예측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셰플리 밸류 정도만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21년도 경진대회에서는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설명 시도는 모델 방법이 평준화되면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빅 콘테스트 부분별 종합 의견 및 21년 빅 콘테스트 참여 시 고려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AutoML과 ML 툴킷 개발로 인해 하이퍼 파라메타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선택의 이유와 블랙박스 모델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팀원들의 노력이 평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퓨처스 리그 KBO 팀 예측 문제처럼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변수 탐색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경진대회 문제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변수 엔지니어링과 모델링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단순한 선형 회귀 모델도 통계적으로 가정 및 검정을 통해 상위권 성적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추론과 예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데이터 분석, 모델의 최적화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팀 내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경진대회 참여를 기대하면서 20년도 빅 콘테스트 심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테팀 박소연입니다. 전년도 발표 내용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수상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테팀의 키포인트는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흐름과 시의성 및 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도출했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주어진 데이터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더해 시의성, 현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조사도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이 키포인트들에 집중해서 앞으로 진행될 발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달 예측 모델링을 통한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티핑포인트로 작용해 언택트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 간의 융합이 용이해졌고 이런 초연결 흐름에 맞춰 데이터들의 유기적인 구조 파악에 기반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도출에서부터 시작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편의점 배달 지수를 개발해 가맹점주들이 배달 서비스를 할 때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EDA를 위한 전처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데이터 EDA를 할 때 모두 동률 증감률을 계산해 사용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19년 대비 20년의 변화에 집중해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물류량은 작년 대비 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신천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꾸준히 그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GS의 경우 비율 데이터였기 때문에 직접 판매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빨간색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 생성된 신한카드, GS 리테일이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고 온라인 거래를 통해 생성된 CJ 물류 데이터는 반대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적 특징이 동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3개 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 인구통계 데이터를 결합해 동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타격과 회복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형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부분, 즉 신천지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의 기울기는 타격도로, 그 이후 5월 말까지 표시된 초록색 부분의 기울기는 회복도로 명명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뽑아내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판매 지수나 타격도, 회복도와 같이 적절한 지수를 만들어낸 것도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타격도와 회복도를 축으로 한 그래프에 업종을 나타낸 결과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된 그룹의 각 업종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고 저희는 표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클러스터별로 나눠서 지역적 특성과 업종별 특성을 합쳐서도 분석했습니다. 업종 C에서 회복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는 업종 C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업종 C의 유통업은 모든 클러스터에서 타격도가 크고 회복도가 낮았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한카드 데이터에서 소비시장에서의 유통업 영향력을 확인했고 유동인구와 유통업의 상관도와 트렌드를 확인해 유통업이 코로나 이후 변화한 언택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주어진 각 데이터들의 유기적인 분석에서 최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EDA와 타격 회복도를 종합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하락세를 사회-경제적 문제로 도출했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통해 서비스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유통업 중 GS25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GS25일까요? 사실 주어진 오프라인 유통 데이터가 GS25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무조건 분석하지 않았고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편의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근거를 찾았습니다.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면 편의점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1인당 구매 단가는 가장 낮지만 매출 비중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은 저희와 가까운 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언택트 시대에서도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중에서도 편의점, 즉 GS25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편의점 점주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배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알아냈고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별로 배달 지수를 개발해 배달 수요에 따른 정확한 재고 관리와 발주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배달 지수를 만들기 위한 모델로 저희는 모델 성능의 정확도, 신속함,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순환신경망 모델 중 LSTM, GRU, 리테인을 사용했습니다. 적절한 모델을 찾는데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논문이나 캐글, 데이콘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배달 지수는 GS 매출액과 배달 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GS 매출액 예측은 LSTM과 GRU를 비교해 성능이 좋은 모델에 동별 성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베이지안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리테인 모델과 비교해 최종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배달 건수 예측은 훈련 속도가 빠른 GRU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GS 매출액 예측을 보면 모델 변수로는 주어진 4사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날씨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모델 시퀀스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GS 판매 지수와 사사 데이터의 시차 상관을 탐색한 결과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 표시선이 나타내듯이 모두 전주 동료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차 상관 결과를 반영해서 예측일 직전 7일을 사용해 다음날 매출액을 예측합니다. LSTM GRU 중에서 GRU의 성능이 더 좋았고 이를 최적화한 결과를 리테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적화된 GRU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리테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측 성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모델이니만큼 저희는 해석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리테인은 순환신경망과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해석 가능한 모델로 원래 일방향적으로 흘러갔던 데이터 방향을 시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알파 레이어와 변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베타 레이어로 나누고 이를 입력값과 함께 선형 결합을 통해 최종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시점과 변수에 대한 해석력을 보존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란색 선이 회색 선보다 높아져 시점에 따른 변수 중요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테인 해석을 통해 업무지구는 CJ 데이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변수 영향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며칠 전 판매량의 영향이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판매량보다 계절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전체 회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만큼 가장 예측력이 좋았던 최적화된 GRU를 최종 모델로 선택했지만 리테인이 해석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 서비스 단계에서 같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배달 건수 예측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검색해봤고 서울시 빅데이터 센터까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료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적절한 데이터도 많이 없었지만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모델에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골라낼 수 있었고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건수 예측 모델 데이터로는 SKT 빅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배달 통합 건수와 미세먼지, 날씨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2020년 배달 통합 건수는 공개되지 않아 19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년도 추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통합 건수는 실제 편의점 배달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정동의 배달 수요로 해석했습니다. 모델링은 앞선 모델 후보 중 가장 훈련 속도가 빨랐던 GRU를 사용했고 그 결과 동별 RMS이 평균 0.09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매출을 늘릴 수 없다면 로스를 줄여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정확한 재고 관리는 폐기율 및 손실 감소로 이어지며 가맹사업의 고객인 점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S4 쓰기에 다음날의 배달 건수, 배달 매출액, 편배지수 예측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서비스를 생각할 때 저희는 현실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게 비용과 간편함, 그리고 필요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인 편배지수는 예측된 배달 비중입니다. 이때 내일 배달 매출액은 오늘 배달 매출액에 배달 건수 예측 증감률을 곱한 값인데 여기서 배달 건수 예측 증감률은 배달 수요 증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포스기 점포 경영 시스템에 예측된 배달 매출액과 편배지수를 표기합니다. 만약 식사 카테고리에서 오늘 편배지수를 10%로 가정했을 때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내일의 편배지수가 6.5%라면 배달로 발생하는 추가 매출액은 3.5%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는 줄어드는 매출액을 고려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테인 해석 결과를 이용해 중개 대림점은 전일 발주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가맹점 인터뷰를 통해 상품을 발주할 때 전주 동료일을 참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택트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주로 충분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GS 매출액과 편배지수에 대한 전주 동료일 값, 실제 값, 그리고 모델 예측 값을 5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POC를 진행했습니다. 비교 결과 매출액과 편배지수 모두 실제 값에 전주 동료일 값보다 저희가 예측한 값이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예측치가 전주 동료일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매출액뿐 아니라 로스를 줄이는 것이 서비스 목표였기 때문에 로스를 비교하는 POC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동료일 대신 예측 모델을 사용할 때 매출 손실이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편배지수의 확장 가능성을 가맹점과 본사 각각의 측면에서 제시했습니다. 가맹점을 위한 서비스로는 전체 매출액이 아닌 품목별 판매 건수를 이용해 모델링을 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 편배지수가 높은 동은 이미 배달을 시작한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편배지수를 통해 배달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거나 이를 예측해 배달 서비스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 9월 말 기준 회원동은 아직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회원동의 편배지수는 이미 배달을 시작한 필동의 수치와 비슷합니다. 이는 배달 서비스 도입 시 배달 수익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사는 리테인 모델을 활용해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출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를 파악해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혹은 2주일 후 예측으로 편배지수가 높은 소품목과 낮은 소품목을 적절히 섞어 재택근무 세트와 같은 배달 상품 행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배지수를 통해 배달 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에 대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주제와 서비스 도출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든 판단을 데이터에 기반해 하려고 했고 팀원들끼리 모든 판단에 비즈니스에 진짜 필요해? 왜 필요한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모델이야? 와 같은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물은 이스테팀의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텝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빅콘테스트 수상자 이병헌입니다. 대상을 받을 때도 제가 대상을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얼떨떨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서 발표도 하고 수상 팁을 드린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 대회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NS 홈쇼핑 주관으로 T커머스인 NS샵 플러스 방송의 판매 실적을 예측하고 이를 통한 방송 편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데이터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적 데이터와 시청률 데이터인 외부 데이터로 주어졌지만 시청률 데이터는 트레인셋에 대해서만 주어졌으므로 예측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시점은 2020년 6월 한 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적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방송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 상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취급액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취급액은 방송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나타내는 타겟 변수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분당 실적 데이터로 조금 독특한 형태였는데요. 하나의 방송에서 하나의 상품이 시간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파생 변수를 생성할 때 같은 관측치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노출분 시간을 모두 합쳐서 방송 시간으로 그리고 취급액을 모두 합쳐서 취급액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모델 성능을 MAP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값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팀을 고르게 됩니다. 그 후 편성 최적화 방안과 함께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고려해 보았지만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NS 쇼핑몰 사이트의 방송 편성표만 이것을 크롤링한 데이터만 유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편성표를 크롤링했고요. 브랜드명, 별점, 그리고 별점을 투표한 수가 주요한 변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변환한 것에다가 외부 데이터들을 모두 합치고 이를 최종 상품별 실적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측을 위해서 분당 실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최종 분당 실적 데이터로 예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고 데이터 탐색 및 파생 변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속 변수는 취급액으로 로그 변환을 했습니다. 이는 비대칭을 조금 잡을 수 있고 MAP의 경우 로그 변환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수는 취급액의 가격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슷한 변수들끼리 묶어 왼편에 있는 총 9가지 분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변수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시간 관련 변수로 먼저 방송시간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방송한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상품별 실적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성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방송에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방송 판매 상품 수 변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방송에서 2가지 이상의 제품이 판매된다면 방송 시간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방송 시간은 60분인데 방송 판매 상품 수는 2개라면 30분 30분 또는 25분 35분과 같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방송 시간을 방송 판매 상품 수로 나눈 앞선 예제와 같이 30분 30분으로 만든 변수를 예상 노출 시간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산점도는 종속 변수와 살펴본 것으로 빨간색 곡선은 스플라인을, 파란색 직선은 회귀 직선을 적합한 것입니다. 범주행 변수의 경우는 박스 플롯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방송시간 변수는 상관계수가 0.0933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예상 노출 시간 변수는 상관계수가 0.683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브랜드 관련 변수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NS샵 데이터의 브랜드명을 활용한 변수들로 동일한 브랜드의 이전 제품 노출수, 방송 노출수를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타겟 인코딩 개념으로 동일한 브랜드의 이전에 판매한 제품들의 판매액의 평균 누적합, 판매수 평균 누적합을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다음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액은 평균만, 판매수는 평균과 누적합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품명 관련 변수입니다. 상품명에 18K 또는 TV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하여 범주형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MAP를 계산함에 있어 큰 이상치를 보이는 관측치들로 해당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이상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과거 실적 관련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동일한 제품의 이전 취급액에 관한 변수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적이 존재하는 관측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네, 마지막으로 분당 실적 데이터 관련 변수입니다. 결국에는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예측을 위해 분당 실적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각 관측치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관측치가 차지하는 방송시간 비율 변수와 방송시간 누적 비율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변수가 실제 해당 관측치의 시간적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았던 변수들로 모델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변수별 결측치를 통하여 데이터를 4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결측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에 나타난 A, B, C, D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예측 순서는 우측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변수가 추가될수록 더 좋은 모델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로 예측한 후에 1번 데이터 모델로 갱신할 수 있는 관측치만 갱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번 데이터까지 반복하는 순서로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스셋은 2019년 1월에서 9월, 밸리드셋은 10월에서 12월로 두고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했습니다. 모델은 회귀 분석을 통하여 해석 및 직관적인 결정 계수값을 살펴보았고 다양한 XGBoost 모델을 통하여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목적 함수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고 후에 이 4가지 모델을 평균하는 앙상블 모형도 생성해 보았습니다. 요인 분석은 정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상품 노출 시간 변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안 및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2가지를 제안하게 될 텐데요. 먼저 최적 방송 편성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 실적 데이터가 아닌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XGBoost 모델을 앙상블합니다. 그 후 각 주간 상품들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의 모든 방송 일시에 대한 취급액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각 상품 한 개당 한 개 방송 일시에 배정하기 위하여 최적 할당 알고리즘인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별 실적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앞서 보았던 4가지 데이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XGBoost 모델을 앙상블합니다. 상품은 모두 동일하지만 모든 방송, 일주일 동안의 모든 방송 시간에 대하여 취급액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이를 모두 예측하여 밑에 보이는 표와 같이 정리합니다. 이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를 예시로 간단히 설명하면 각 노동자마다 작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당할 때 이러한 비용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상품들의 모든 방송 시간에 대한 취급액이 표로 주어져 있을 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최적 날짜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를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의 기존 방송 편성 예상 취급액보다 예상 취급액이 19억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값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델이 가지는 경량성이 증가한다면 실제 값도 증가할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 상품 노출 시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방송에서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TV에 해당 상품이 비춰지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했을 때 최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방송 편성표가 완료된 후 2가지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뽑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들에 대하여 노출 시간만을 달리한 예측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노출 시간은 한 상품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10분씩을 부여하고 1분마다 노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측값 중 가장 높은 예측값을 보이는 노출 시간을 최적 노출 시간으로 부여하였고, 두 번째 행을 봐주시면은 3가지 제품을 20분, 10분, 30분으로 분배할 때 가장 최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의 노출 시간 최적화를 시행했을 때는 기존보다 9억 3천만 원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전히 실제값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경향성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각 방송 일시에 대한 모든 예측값으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방송 편성표와 2제품 이상을 판매할 때 최적화된 분배를 이루어 최적 상품 노출 시간을 시행함으로써 예상 취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존재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수상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심사위원들에게 평가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가표에는 각 점수들이 배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가표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평가 요소들은 노란색으로, 평가 기준은 갈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즉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요소들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만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가미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한 개씩만 더 하자라는 것이 제 전략이었는데요. 외부 데이터의 경우는 방송 편성표를 크롤링한 것이 그러했고, EDA에서는 가설과 함께 정말 다양한 파생 변수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모델링은 결측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모델에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4가지로 나눈 것, 그리고 다양한 목적 함수와 평가 기준을 앙상블한 것이 차별을 주기 위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서는 최적 방송 편성표를 만들기 위해 할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과 주제에 있지도 않았던 저만의 활용 방안인 최적 상품 노출 시간을 제시한 것이 수상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한 개씩 더 창의적이고 타당한 것들을 수행하신다면 수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의 빅 콘테스트 주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MBN 보도국 데이터 취재팀의 민경영 기자고요. 현재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 뉴스레터 서비스 데이터루 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 12월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 거래를 담당하고 있고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AI 학습 데이터를 판매하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해서 가공,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2021년 7월 23일 기준으로 총 가입자 수는 8,795명, 총 상품 수는 9,239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데이터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데이터 상품은 아무래도 통신이나 유동인구 같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SNS나 소비상권, 이커머스 같은 데이터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의 중개자 역할뿐만 아니라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해서 유통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회원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처럼 데이터 업계의 각종 소식들을 전하는 데이터 전문 매체를 발행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사는 MBN, 종합편성 채널 MBN인데요. 이외에도 삼성카드나 CJ올리브네트워크스, SK텔레콤, SK플래닛, 웰컴 F&D, GS 리테일 같은 플랫폼 참여사가 있고 그 외에도 50여 개의 데이터 공급사가 있습니다. 이 60개의 회사가 함께 데이터를 현재 KDX 플랫폼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하거나 같이 함께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금융과 부동산 쪽 데이터입니다. 웰컴 F&D의 대부업 데이터라든지 부동산 전문 스타트업 지인플러스의 아파트 관련 데이터나 코리아 크레딧 프로 KCB의 소비 정보 데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 금융 부동산 데이터고요. 소비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고객 데이터, 빌트온이라는 이커머스 전문 업체의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의 전문 데이터들, 그리고 M코퍼레이션의 온라인 상품 구매 데이터, 삼성카드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의 소비, 그다음에 유동인구 같은 데이터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사가 종합편성 채널 MBN이기 때문에 MBN과 관련된 영상 데이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뉴스와 관련된 영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뉴스 데이터들, 이런 다양한 언어와 동영상 관련 데이터도 있고 CJ올리브네트워크스나 GS 리테일에서 생산하는 유통, 물류 관련한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유동인구 데이터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동인구 데이터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인기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나이스 DNR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관련 데이터라든지 SK플래닛의 상권 데이터나 식신이라고 하는 맛집 전문 스타트업의 맛집 관련 데이터, 그리고 약국 체인인 온누리 HNC의 제약이나 의약품 유통 데이터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관광 산업을 연구한다든지 유동인구를 분석한다든지 환경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 정책들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시즌별 매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쪽으로도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 이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했느냐? 저희가 선정한 분야는 바로 이노베이션의 지역 활성화 분야고요. 대회 주제는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리고 POC라고 하죠. 프로토타입 결과를 제시해달라는 게 저희 대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KDX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유통 소비 데이터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상권, 그러니까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특정 지역의 상권이 사회 경제적인 환경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을 분석을 한다든지 예측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대회 주제로 삼았고요. 이 예측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혹은 POC 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 대학 등 이제 저희 지역에 보시면은 주요 기관들에게는 이제 흔히 배후 상권이라고 하죠. 주요 기관들과 관련한 상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 혹은 종사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전통적인 지역 상권이 이제 지역마다 활성화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산업 구조가 변화한다든지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등 여러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상권의 쇠퇴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이나 대전, 대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문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 일어나면서 이런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는 과정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을 위한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나와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실정이고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나 이제 지역 상권 붕괴에 대비해서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든지 아예 업종을 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을 시도하고 있고 혹은 재창업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공 사례나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이제 출제를 하게 됐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근데 이제 군산의 지역 경제 자체가 이제 조선업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적으로 조선업 산업이 좀 쇠퇴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좀 어려움을, 전북 군산에 한해서는 지역 경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 군산에는 조선업 외에는 특별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조선업이 붕괴를 하는 것이 곧바로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군산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준다든지 POC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군산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대상 지역을 2개 골랐습니다. 바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입니다.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둘 다 군산과 자연 인문 환경이 비슷합니다. 항구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바닷가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인구 규모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또 남부 지방이라는 지역 지리적인 특색도 다 비슷하고요. 군산과 마찬가지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둘 다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로 전남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인근 대도시 광주 같은 인근 대도시와 연계해서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역 경제적인 위기를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남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중심의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제 통영 하면은 관광 도시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이신데, 그만큼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탈피에 성공을 했다. 그렇게 관광 도시로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을 전북 군산과 비교를 해서 전북 군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채점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떤 데이터를 드릴 거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매출 데이터입니다. 식자재 매출 데이터라든지 인구 특성적 매출 구성비, 점포당 매출액 같은 매출 데이터를 먼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겠죠. 통신사의 월별 서비스 인구라든지 와이파이 신호에 기반한 지역별 유동인구 지도 같은 거를 저희가 유동인구 데이터 형태로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상권과 관련된 상권 순위나 상권별 방문 데이터, 요식업 데이터 같은 상권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상품별 판매액, 각 음식점이나 각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별 판매 데이터를 드리고, 또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카드 데이터, 상점 내부에서 발생한 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카드 소비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연체 데이터라든지 대부 데이터라든지 같은 금융 데이터나 부동산 데이터, 카드 소비 이동동산 데이터 같은 이종 결합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 이종 결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결합을 한 상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이종 결합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 결합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3종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외부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외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KDX 통해서 받으시면은 제공이 가능하고요. 요청 건이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을 거친 뒤에 데이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대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 상권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뭐 지역 경제가 쇠퇴를 한다든지 다시 번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메커니즘을 보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빅데이터의 선한 기능을 이제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중견기업 분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도전비전의 하동진 부장입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중소중견기업의 회계, 인사, 물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도전비전을 비롯하여 무역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KTnet,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기업의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기업 내 기업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마케팅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와이즈넛, 부동산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빅밸류, 기업 채용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인크루트, 그리고 기업의 R&D 기술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리고 녹색 기술 기능 등 연구개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녹색기술센터, 그리고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소프트, 마지막으로 물가정보, 통계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가정보, 이렇게 여러 데이터 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재 추천, 중소기업 인사정보 제공, 인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추천, 정부의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지원,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의 예측을 통해 공공민간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출 보증 심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채권 자금 관리, 기업 대출 추천 등을 통해 기업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서비스 및 중소기업 R&D 지원, 창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통을 통해서 기업, 중소기업 분야의 혁신과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빅콘테스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 경영 개선 및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한 아이디어 및 POC를 제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개선과 지원 정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릴 데이터들은 일단 도전비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회계, 인사, 기업 정보,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 정보, 그리고 선도소프트에서 인구 이동 정보, 빅밸류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전비주어는 대한민국 총 사업자의 80%에 달하는 기업 재무 회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 중에 매출 매입 자료와 거래처 전표, 그리고 회사 정보, 인사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 데이터는 일단 먼저 매출 매입 데이터는 기업의 매출 매입 변동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거래 전표 데이터는 현금 보유 현황 등에 있는 거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본 정보와 그 인력들에 대한 입사 퇴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는 현황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월별 매출 변화도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인력 이동 또는 회사 매출과 연계되어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하여 빅밸류의 부동산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빅밸류의 데이터는 주거 지역에 대한 정보와 업무 지역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역과 업무 지역에 대한 정보로는 건물 구분, 그리고 주소의 특징, 그리고 주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주변 시설들과 현재 그 기업 부동산 간의 거리라든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 공장 부지에 대한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교육 관심도 지표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업무 노동 통계지수와 업종별 자격증 과정 수강 현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업종별 노동 지수의 변화도, 업종별 자격증 수강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업종 자격증의 변화, 교육 관심도 현황 등을 범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교육을 선호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들이 배출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 소프트에서는 인구의 행정구역 이동 데이터 및 1인 가구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데이터는 전출 전입 관련 정보와 1인 가구 소비 형태에 대한 자료로서 시계열적 지역 인구에 대한 변화도, 그리고 시계열 1인 가구에 대한 연령별 소비 패턴에 대한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4곳의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분석, 융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낸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 붕괴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 자동 붕괴 추천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현황들을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붕괴라는 것을 합니다. 붕괴라는 것은 발생된 증병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그 계정 과목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신고를 하는 형태의 장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붕괴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세 같은 경우에 매월 발생되는 형태의 붕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매월 전기세 붕괴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거나 또는 똑같은 매출처와 매입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매출처와 매입처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도 금액이나 물론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또는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개수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는 붕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되풀이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시간들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필요하지만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분석을 해서 동일한 조건의 거래처와 금액 또는 제 계정 과목을 통해서 붕괴를 자동으로 추천해서 장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전 비주얼의 스마트 A라는 제품에서 적용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번째는 부도 예측 서비스입니다. 부도 예측 서비스는 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A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말 기준후에 어떤 재무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벌써 7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어떤 경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이는 거래를 기준으로 자기의 신용평가를 받고 그에 대해서 대출을 받거나 나눠주는 신용평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이 부도를 예측해서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라이브한 데이터들을 통해 현재 시점의 기업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지하여 금융기관에도 안전하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이 기업에서도 안전한 자기의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자금 융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과거에는 매출과 매입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로만 분석해서 신용평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기업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면 부도가 될 것 같으니까 대출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지만 현재 이 부도 예측 서비스를 통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 그리고 통장 잔금 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전기세라든지 인력의 기업 인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보험료가 늘어났는지 접대비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분석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는 현재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금 융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고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47,554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서 트리플 A급부터 시작해서 D등급까지 현재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을 두고 은행에서 부도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 47,554개 중에 1,056개의 업체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 부도 업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트리플 A 등급부터 A 등급까지는 거진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해서 부도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적절하게 되었고 마지막 D 등급에서는 56.72%의 굉장히 높은 부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신용평가에 대한 모델이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 모형에 비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앞서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평가 모형들을 이렇게 혁신 서비스로 아이디어로서 만들어내서 현재 저희가 매출 채권 팩터링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는 더존 비주얼의 기업의 데이터와 빅밸류라든지 한국생산성분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현재의 기업 생태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빅컨테스트 대회 데이터 분석 분야 루키 리그 문제에 참여하게 된 스포츠2i의 이한빈 파트장입니다. 목차 순서는 회사 소개부터 출제 목적, 문제 소개, 제공 데이터, 참고 정보 순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국내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스포츠2i는 KBO 리그 공식 기록 통계 업체로서 빅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데이터를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포츠 IT 기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2019년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스포츠 산업 혁신 기반 조성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기부, 중기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포츠 IT 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포츠2i의 주요 상품, 서비스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스포츠 데이터 기반 기술 시스템, 둘째, 데이터 기반 솔루션, 셋째, 데이터 기반 콘텐츠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 기반 시스템으로는 야구 종목의 투구, 타구, 필드 추적 시스템과 최근 떠오르는 이슈인 로봇 심판 시스템, AI 로봇 기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은 스포츠 각 종목, 농구, 핸드볼, 씨름, 야구, 골프 등에서 공식 기록을 위한 경기 데이터 입력부터 전력 분석 솔루션, 연봉 고가 솔루션, 그리고 선수단 관리 시스템 등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콘텐츠의 경우엔 가장 쉽게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사 중계에 제공되는 투구, 타구, 그래픽 콘텐츠와 더불어서 3D 그래픽 콘텐츠, 영상을 융합한 콘텐츠 등 파트너사에 제공하여 중계나 스포츠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상품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국내 주요 종목, 협회, 구단, 포털사, 통신사, 방송사, 게임사 등 다양한 범위의 5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80개 이상의 채널에 동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문제 출제 목적입니다. 저희는 2021년 빅컨테스트 루키리그의 팀별, 승률, 타율, 방어율 예측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리그 경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즌 전에 응원하는 팀의 순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올 시즌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포스트 시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팀의 순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팀별 승률, 팀별 타율, 팀별 방어율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팬들은 재미로서 이러한 분석, 예측을 접하게 되고 프로야구 팀들은 각각의 전력 분석을 통해서 당해 시즌의 팀 순위를 예측하곤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분석, 예측이 시즌 준비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 추후 프로야구 시즌 데이터 예측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2021 시즌 프로야구의 잔여기간 후반기가 시작하는 9월 15일부터 정규 시즌 종료 시점까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1 시즌의 팀별 순위, 팀 타율, 팀 방어율 선정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 저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즌 데이터와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반기 선수별, 팀별 데이터를 CSV 형태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공 데이터는 경기별 결과와 팀, 선수별, 개별 기록을 포함합니다. 팀별 구분과 경기의 구분, 그리고 각 선수 고유 구분과 1군 라인업, 등록 말소 여부 등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팀별, 개인별, 투수, 타자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데이터 정의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예측을 진행하시면서 제공되는 데이터 외에 부가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KBO의 공식 기록 홈페이지나 KBO 스태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에 이번 문제가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소소한 즐거움을 되찾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빅데이터 사업팀 신인혜 팀장입니다. 2021년 빅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분야 퓨처스리그 에코제주 분야에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량 예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방안 도출이라는 대회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 지역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트렌드 및 국내 관광 키워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도 해외여행 대체지로 로컬 여행, 개별 여행, 힐링 여가 여행지로 제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위이며 음식물 쓰레기량이 1일 평균 200톤이 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대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인에 따라 제주 읍면동별 배출량 예측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슬라이드 화면에 제시한 예상 요인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회 문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3년 6개월 기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의 제공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7월과 8월에 읍면동별 음식물 쓰레기 월 배출량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본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 데이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별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주 지역 거주지 중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로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읍면동이 행정동으로 구분된 데이터들입니다. 특히 본 데이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 거점 지역에서 읍면동에 매칭이 안 되는 일부 지역을 알 수 없음으로 명기하였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두 번째 제공 데이터는 KT통신에서 제공하는 일별 내국인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주를 찾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1시간 간격으로 거주지, 근무지, 그의 장소별 머문 시간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머문 시간은 거주인구로, 근무지 읍면동에 머문 시간은 근무인구로, 그의 장소에 머문 시간은 방문인구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공 데이터 역시 KT통신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해당 데이터는 90일 이상 제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으로 읍면동별로 머문 시간에 따라 거주인구, 근무인구, 방문인구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공 데이터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 방문 인구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공 데이터는 제주도에서 제공되는 거주인구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월별, 읍면동별로 정리하여 주민등록 거주인구와 외국인 인구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공 데이터는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일별 음식 관련 카드 소비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음식과 관련된 카드 온오프 라인 소비 데이터로서 배달앱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데이터입니다. 참고 데이터는 개방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로서 분석 시 추가 활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데이터, 제주 입도국 데이터, 날씨 데이터에 대한 제공 사이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활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진대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경진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비콘테스트 대회 데이터 분석 분야의 퓨처스 리그 홍수 제로 문제 출제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자항공사입니다. 문제 소개에 앞서서 한국수자항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항공사는 이름에서도 잘 아실 수 있다시피 물 관련된 전문 공기업인데요.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업무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댐, 다목적 댐, 용수 전용 댐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댐 건설을 통해서 129억 톤의 우리 국가에 129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의 기능은 저수 기능, 이수 기능, 그렇게 치수 기능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수 기능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댐에 저장된 물은 댐 용수 공급을 통해서 69억 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수 공급 기능을 이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된 물은 정수장에 원수로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수로 공급된 물은 다른 지자체나 또는 사기업의 물에 전처리 수로 공급이 됩니다. 또는 수돗물, 저희 K워터의 정수장을 통해서 22억 톤의 물이 생산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물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하수로 배출이 될 텐데요. 이런 하수로 배출된 물은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수계로 배출이 되고 또 혹은 재이용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댐 통해서 물을 저장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수 기능으로서 홍수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시켜 놓음으로 해서 하천이 번람하는 것을 막고 여러분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저장된 수면에 내리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관련돼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변에 이런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물 친화적인 단지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1967년부터 수자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 수도에 수량 관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환경부 산하로 공기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물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제15대 박전 사장님을 맞아서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워터는 그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환경부 산하 물 전문 공기업이 되면서 대국민의 환경 빅데이터 접점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환경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편입하는 등 총 11개의 전문 센터로부터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기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수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데이터는 실내 공기질 데이터더라고요. 아마도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호흡기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구축한 언론 기반 지역별 환경 이슈 트렌드 분석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언론 자료를 수집하고 각 지역에서 어떤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런 대국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서비스 3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물 관련 치수 기능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고자 하는 홍수 분석 모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수 예방, 물 여러분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댐에다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유입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하는 물리적 수치 모형 코스핌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물리 모형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댐이 이렇게 있으면 댐 주변의 유역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유역의 자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강우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기저유량, 그 다음에 토양의 상태 이런 것들의 자연 현상을 도식화하고 수식화해서 모형을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설계된 모형으로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물리 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희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의 변수로 홍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하려고 해도 수식화되지 않은 요소는 사실상 반영이 곤란합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유역에서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려면 저희가 수위라던가 수량에 대한 계측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는 가형정보 부족으로 예측 정확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가 홍수 예측량을 분석하고 싶어도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빅톤 테스트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홍수 제로 문제는요. 장마, 태풍 기간 동안에 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과 수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댐에 유입되는 수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기의 댐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데요. 장마 기간, 그다음 장기간 기록되는 장마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강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댐 주변의 유역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특히 댐 상류에 있는 하천과 유역에서 이제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강우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댐으로 들어와 댐의 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존 물리 모형하고 비교 결합을 통해서 홍수 예측 모형으로 저희가 그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상의 하나의 댐을 K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댐에 강우시, 태풍시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오는지, 즉 홍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문제 셋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유역을 A, B, C, D, E 5개의 유역으로 나누고요. A, B, C, D에는 우량계,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고 D 지역과 E 지역에는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곳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테스트 셋은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홍수 사상의 총 25개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유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소 강우량과 수위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26번째, 26번째 댐 유입 수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 사상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해 집중호우라든가 기상이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우가 발생했을 때 토양 지반이 모두 차서 포화가 된 후 댐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흘러 들어오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강우 사상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 이제 홍수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상은 26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테스트 셋으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요. 홍수 사상 26번 번호에 2018년도 7월에 발생한 그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입량, 홍수량이 얼마나 될지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석을 위한 자료는 데이터 집단 1번부터 6번까지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그 공간상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문제 셋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집단은 강우 수위 관측소에서 댐 구간 거리나 시간 등의 여러 가지 그 설정이 바뀌어서 설정하여 얻은 독립변수 집단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종류의 저희가 독립변수 집단을 제공을 할 거고요. 홍수사상 번호별 유입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유입량이 조출이 됐는지를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번 홍수 사상에 대해서 예측을 160개의 데이터 그 유입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도록 저희가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값을 도출을 하시면 각 160개 각각의 실제값과의 저희가 차이를 통해서 RMSE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값과 관측값이 가장 가까울 경우 극단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맞추시면 거의 100%의 수렴을 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RMSE 값이 최소화되는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그 경우에 가장 예측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빅콘테스트 홍수 제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강우로 홍수 피해가 많이 났고 방류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응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블루 골드인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홍수 제로 여기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홍수를 지배하는 홍수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제9회 2021 빅콘테스트 참가하게 된 스포츠투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 챔피언 리그 문제를 설명드릴 스포츠투아이 노한종 실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프로야구 배럴을 통한 타자 성적 예측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문제 출제 목적과 소개, 그리고 제공 데이터, 마지막으로 참고 정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인 스포츠투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아이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즐거움을 제공해드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포츠 IT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은 강점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999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포츠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조직은 물론 국내 최고의 산학연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고도화된 스포츠 IT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선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IT 산업의 국가대표 기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문체부, 금융위원회,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들로부터 관심과 그리고 인정을 받고 여러 기회로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스포츠 데이터 기반 기술 시스템 상품으로 자동 추적 시스템, 로봇 심판 시스템, 그리고 AI 로봇 기사 시스템 등을 상용화해서 국내 미디어,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스포츠 협회, 구단, 미디어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현장의 기록을 수집하고 그리고 전력 분석을 하고 기록실, 평가 및 연봉 고가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 시스템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 시스템을 통한 3D 그래픽 콘텐츠,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영상 데이터 융합 및 AI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 구단, 뉴미디어 등 국내외 50여 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대회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 해설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 타격이 참 좋다. 이번에 정말 좋은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등의 멘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타격이 좋다, 좋은 타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단순히 배트 중앙에 잘 맞은 타구를 좋은 타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는 배트 중앙에 정말 잘 맞은 타구를 하더라도 상대팀 수비수가 쉽게 수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날리는 타구는 그렇게 좋은 타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과연 어떤 타구가 좋은 타구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근본적인 물음과 이번 주제인 프로야구 배럴을 통한 타자 성적 예측에 대해서 신선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프로야구 배럴 기준을 정해 주시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 개발과 함께 타자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념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컨텐츠를 발굴하고 많은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프로야구 리그 선수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팀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주제가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2015년 야구 분석 플랫폼인 스태캐스트를 도입한 이후
수치상 0.5 이상의 타율, 즉 5할 이상의 타율과 1.5 이상의 장타율을 양산할 수 있는 타구를 분석하여서 특정 구간의 타구 속도와 타구 각도가 좋은 타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배럴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타율 5할, 장타율 1.5 이상의 기록할 수 있는 타구의 속도와 발사각의 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6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준으로 98마일 이상의 타구가 26도에서 30도 범위의 발사각을 가졌을 때 배럴 타구로 규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발사각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6마일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보다 넓어진 8도에서 50도 범위 발사각만 가지면 배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미지 진한 보라색 영역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120마일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0도부터 50도 범위의 모든 발사각의 타구가 모두 배럴 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화에서나 좀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낮은 각도로 내야수 키를 살짝 넘기는 타구가 이상적인 타구 속도를 충족하기만 한다면 담장을 넘기는 상황이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럴의 가치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6% 배럴 타구 비율로 메이저리그 1위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럴이 타자의 활약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인지 공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는 널리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 개념이지만 국내 실정을 보면 국내에서는 주목할 만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기준을 국내 리그에 단순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 리그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타구 속도, 발사각의 분포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주제 첫 번째 출제 문제는 국내 프로야구에 적합한 배럴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럴 타구의 기준이 확립되었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두 번째 출제 문제가 나갑니다. 앞서 확립한 배럴 기준을 기반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만의 타자 성적 예측 모형을 개발해 주시고 이를 활용해서 2021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 잔여 기간 중에 저희가 특정한 기간인 9월 15일부터 10월 8일 기간에 타자들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지난 새 시즌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021 시즌의 전반기까지의 선수들의 기본 데이터와 타구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배럴 개념을 참고해서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어떤 타구가 배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프로야구 배럴 정의를 확립해 주시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각 참여자가 확립한 배럴 정의 기준으로 기반으로 해서 타자 성적 예측 모형을 개발해 주시고 이를 활용해서 특정 기간에 타자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십시오. 이때 타자들의 성적 예측은 저희가 제시한 10명의 선수 대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10명의 선수들은 저희가 특정 코드로 명시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코드의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대회 중에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대회 중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 시에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10명의 선수들 중에 해당 기간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록이 없는 선수가 만약에 있다면 해당 선수는 제외하고 평가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의 선수가 해당 기간에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하지 못해서 기록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전한 기록이 있는 9명의 선수들의 기록 예측값을 가지고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지표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명의 선수들 중에 국내 프로야구 규정타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다면 이 선수 또한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사항으로는 정확도 평가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 OPS, 장타율, 그리고 출루율 순서로 구분을 해서 순위화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예측값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OPS, 장타율, 출루율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새 시즌과 올 시즌 전반기 기간의 선수들의 기본 기록과 타구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설명의 자료와 이후 제공해 드릴 데이터 정의서 그리고 데이터 샘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야구 기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설명회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포츠투어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스포츠 IT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 컨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1 빅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가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정영인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한 플랫폼 소개와 센터 소개, 그리고 문제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배경 및 목적입니다. 미래 해양수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융합 거래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업은 17만 개의 기업, 82만 명의 종사자, 170조 원의 연매출을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 분산 분절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신성향 가치사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목적은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해양수산 뉴딜 정책의 실현입니다. 친환경 해운항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을 통한 먹거리, 안전, 레저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 해운, 수산 등 데이터 기반 해양수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는 총 3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업으로는 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이 있고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 참여기관은 11개 센터, 2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각 센터는 해운 해사 부분, 항만 물류 부분, 수산 부분, 해양 부분에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에서는 융복합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공, 민간 부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가공, 연계, 유통 판매를 위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마련을 통해 해양수산 부분 한국판 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구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의 일환입니다. 2021년 2월에 오픈하였으며 데이터는 135종, 혁신 서비스 2종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하이퍼 데이터 등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교육 신청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현황으로 2020년 데이터 개방 현황은 135종이며 혁신 서비스는 2종입니다. 2021년 데이터 개방 계획으로 42종으로 총 데이터는 177종입니다. 혁신 서비스로는 해양환경 레저교육 산업정보센터의 해양환경 데이터 통계정보 서비스와 항만물류 빅데이터 센터의 차량 턴어라운드 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 빅콘테스트에 참여하는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 가공 데이터 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는
수산업 유통가공 데이터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통한 수산 빅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가공 빅데이터 제공을 통한 스마트 수산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은 조 및 유통 데이터 부족, 수산물 정보 비대칭성 발생, 수산물 데이터 비표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B2B 수산 빅데이터 제공을 통한 스마트 유통 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센터는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판매 및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전반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업, 위판,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기타 수산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 빅콘테스트 문제 설명입니다.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 모형 구축을 통해 수산업 이해관계자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제는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을 통한 최적의 가격 예측 모형 도출입니다. 구성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4년간 수산물 수입 평균 단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2년간의 수산물 수입 단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징어류, 연어류, 새우류, 세 종의 예측 모델로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수입 평균 단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 기준일, 수출국, 수입 형태, 평균 단가로 구성된 주차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구성 상세와 제공 데이터의 예시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서 제공하는 평균 단가 외에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기준은 모형의 성능 측정을 위해 RMSE를 활용합니다. RMSE 값으로 예측 성능 측정을 평가하여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간평가는 자율적인 중간평가를 진행합니다. 참여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안은 1차 서류와 2차 PT 발표로 평가 시행됩니다. 1차 서류는 평가 데이터 기반의 수산물 수입 가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이며 2차 PT 발표는 제출한 예측 모형의 분석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상으로 빅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